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하기는 했었는데 이걸 했다고 이야기하기도 조금 민망하기는 하네요. 하지만 제 잘못으로 그 결혼이 깨진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결혼 생활을 1년을 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민망한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 따지고 보면 정말 짧은 시간이기는 하네요. 저에게는 10년과 같이 긴 느낌이었는데 말이죠. 그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겠죠. 오늘은 그 일들을 다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엄청난 일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걸로 생각해요. 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내 이야기인데 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경험 말입니다. 다 지나고 난 뒤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떠올리면 저도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만큼 비현실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라 그런 거겠죠.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선을 봐서 결혼했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는 맞는 결혼이었던 거죠. 사실 저희 집안에서는 남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다른 좋은 조건의 집안을 고를 수 있기는 했지만 제가 남편을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하게 된 겁니다. 참,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 싶어요. 당시에 저는 사람 보는 눈이 있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은 부자였습니다. 주위에서는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집으로 불리기도 했을 만큼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돈밖에 없는 집으로 불렸다는 걸 보면 아실 수 있으시겠지만 부모님이나 저 그리고 여동생의 다른 조건들은 그다지 뛰어난 편이 아니었어요. 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학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그것에 대한 열등감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었어요. 본인들이 가방끈이 유독 짧기도 하셨고 말이죠. 흔히 졸부라고 하죠. 저희 집이 딱 그랬습니다. 돈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집들이 의례 그러하듯 사위를 참 잘 보고 싶어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말이죠. 원래 돈이 많고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이 열등감이 조금 있잖아요. 흔하게 볼 수 있는 저희 부모님도 딱 그런 종류의 열등감이 있으신 편이었어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그걸 느끼며 자라왔기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위감을 찾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 정년기가 되면서부터는 선을 굉장히 많이 보러 다녔어요. 다들 판검사, 의사, 소위 이야기하는 사자 남자들과 말이죠. 정확하게 세워보지는 않았지만 남편을 만나기까지 한 30번은 본 것 같네요. 선을 말입니다. 정말 징하게도 많이 봤네요. 왜 그렇게까지 했나 싶어요 정말. 학벌이나 직업이 좋은 남자들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정말 수도 없이 많았어요. 게다가 저희 집안에 불을 쫓는 그런 남자들은 더더욱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골적으로 그걸 바라는 사람도 싫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물론 외모나 그런 것들도 중요하긴 했지만 말이죠. 30번째 선을 보던 날 엄마가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나네요. 너무 까탈스럽게 굴지 마. 너도 이제 나이를 생각해야지. 더 늦어지면 아이를 갖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선을 보기만 하고 이렇다 할 만함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이제 30이 넘어가는 큰딸을 보면서 엄마는 꽤 불안하셨던 것 같아요. 이러다 때를 놓치게 될까 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던 와중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첫눈에 제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외모가 가장 크기는 하겠죠. 그동안은 정말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큰 키에 서글서글해 보이는 인상도 마음에 들었지만 무엇보다 안녕하세요. 그 목소리가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첫 만남에 이 사람이다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그때로 돌아가면 야 이년아 정신 차려 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것 같지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이런 걸 두고 첫눈에 반한다고 하는 거구나 했으니까요. 남편의 외모와 목소리만 마음에 든 건 아니었어요. 대화를 나눴는데 사람이 진중하고 말도 저와 잘 통하더라고요.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말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만날 수 있겠냐고 물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제가 먼저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 더 만나기로 했다고 집에 이야기한 그날 저희 집은 이미 저를 시집 보낸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선을 많이 보면서 제가 마음에 든다는 티를 낸 첫 번째 남자였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굉장히 적극적이셨습니다.
세 번째 만남을 갔던 날은 거의 나를 잡을 태세셨어요. 그렇게 엄마가 서두른 것 치고 저희 결혼이 그다지 빠른 건 아니었습니다. 10개월을 연애하고 결혼을 하기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그건 순전히 남편의 뜻이었어요. 아무리 서로 조건 맞춰서 선을 본 거라지만 그래도 결혼인데 사계절은 다 만나보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엄마가 조르고 졸라서 남편을 처음 만난 날 남편이 저희 엄마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그 대답은 엄마를 더더욱 애타게 했어요. 엄마도 남편에게 푹 빠졌거든요. 무조건 잡아라.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남자가 어디 있니? 우리 조건 보면 바로 달려들어서 한시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뿐인데 라고 말이죠. 남편은 1년을 만나봐야 한다고 했지만 10개월 만에 결혼하게 된 것도 다 저희 부모님이 서둘러서였습니다. 지금 와서 부모님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지만 저도 남편과 결혼할 생각이 확고했었고 그리고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남편이 그렇게 나왔던 것도 다 일부러 그랬던 걸로 생각해서 전혀 그러실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지만요. 시어머니도 결혼 전에는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좋은 조건의 집안 사람과 결혼하면 좋기야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당사자들 마음 아니겠어요? 저는 저희 아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대로 그냥 둘 생각입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로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그런 선자리를 알아보고 보내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지만 당시에는 저나 저희 부모님이나 뭐에 씌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보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저희 시댁 집안을 잠시 소개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저희 시댁은 그냥 평범한 중상층의 집안입니다. 남편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의대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했고요. 그래서 의대에 갔고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는 대학병원에 다니고 있었고요. 개원활동대에 재정적 지원을 해주실 수는 없었거든요. 결혼하면 개원하게 당분간은 대학에 있고 싶은데요. 그래도 대학에 있으면 신혼인데 얼굴 볼 일이 많이 없지 않나. 엄마와 아빠는 개원해 줄 테니 대학을 나오라고 했고 남편은 당분간은 있고 싶다고 했어요. 사실 그것도 우리 가족에게 점수를 따려고 일부러 한 말이었을 겁니다. 그것 또한 당시에는 몰랐지만요. 나중에는 못 이기는 척 그러겠다고 했기도 했고요. 시어머니 또한 욕심이 없는 척하면서 받을 건 다 받았거든요. 그래도 아들 보내면서 아무것도 못 받았다고 하면 면이 안 서기는 할 것 같아서. 아이고, 네, 원하시는 거 다 말씀하세요. 우리 집 식구들이 참 바보같이 보이고 호구 같아 보였을 거예요. 입만 떼면 다 해주고 입을 떼기도 전에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했으니 얼마나 쉬워 보이고 웃어 보였겠어요. 지금 와서 그때를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네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이제는 다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집 식구들이 절대 갑이지만 사실 파고들면 남편네가 절대 갑인 그런 결혼이었어요. 저도 남편만큼은 아니었지만 괜찮은 대학을 나와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는데 뭐 그렇게 스스로 다쳤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은근하게 계속 가스라이팅 같은 걸 당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처음 남편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건 다름 아닌 결혼식장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남편이 이상했던 게 아니라 남편의 친구들이 이상했어요. 아하, 재수씨. 뭔가 어색하네요, 재수씨라니. 언뜻 보기에는 그냥 친구가 결혼하니까 친구의 부인이 어색해서 그렇게 인사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태도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뭔가 눈치를 보고 갸웃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엿들었어요. 결혼식장 들어오면서도 못 믿겠더라. 다른 여자랑 결혼이라니. 그러니까 역시 조건이 다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민주는 지금 어쩌고 있는지 알아? 모르기는 몰라도 죽고 싶지 않겠어? 그렇게 오래 만나던 남자한테 차이고 그 남자는 이렇게 의리의리한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하는데. 모르지 않기는 했어요. 남편에게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거 말입니다. 언젠가 한번 지나가듯 이야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남편도 자세히 이야기해주지 않았었고 저도 따로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하지만 그 이야기라 하는 투가 어딘가 이상했어요. 왜 저랑 연애한 게 1년이 다 되어가는데 마치 그 여자와 어제 헤어지고 오늘 저와 결혼한다고 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 있잖아요. 그게 느껴져서 굉장히 찝찝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찝찝함만으로 뭔가 남편에게 물어보거나 하는 건 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예 모르는 이야기도 아니었고 말이죠.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때 그렇게 넘어간 걸 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나게 후회를 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은 어딘가 찝찝함이 남아있는 결혼식을 끝내고 신혼여행을 갔어요. 여행은 너무 좋았습니다. 아마 그 기억이 남편과 좋았던 마지막 기억인 것 같네요. 그 이후로는 고난과 역경만 가득했으니 말이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시댁에 첫 인사를 간 날도 어딘가 이상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 다녀왔니? 이제부터는 너도 우리 집안 사람이니까 나도 편하게 대할게. 네,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래, 이제 곧 네 시아버지 생신이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원래 결혼하고 첫 생신은 잘 챙겨야 하는 거 알지? 결혼 전에는 시댁은 없다고 생각해라. 그냥 생사만 확인하면서 살자.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제가 그러지 않겠다고 대답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결혼 전에는 절대 시댁 일로 오라가라 안 하겠다고 단언하셨던 분이 신혼여행을 다녀온 날 그런 말씀을 하시니 제가 조금 당황하기는 했습니다. 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요. 왜? 싫으니? 아니요,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말투나 눈빛도 어딘가 달랐어요. 그 전에는 늘 웃는 얼굴로 다정한 말투로 이야기하셨다면 결혼한 이후부터는 어딘가 아래로 보고 쌀쌀 맞고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느낌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눈치가 그다지 빠르지 않은 제가 한 번에 느낄 정도였으니 실제로는 정말 찬바람이 쌩쌩 불기는 했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제가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 물어봤다니까요. 어머님,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왜? 아니, 어딘가 그 전이랑 분위기가 달라지신 것 같아서. 컨디션이 안 좋거나 하신 거겠지. 아니면 자기 기분 탓이었고요. 왜? 어머니 불편해? 아, 아니야. 불편하기는 무슨. 남편에게 말해도 제가 오해한 거라며 그리고 마지막에는 늘 저렇게 불편해? 하는 식으로 말을 덧붙였거든요. 그런 말을 들으면 불편해 라고 바로 대답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마치 제가 탓을 하는 것 같잖아요. 아마도 남편은 그 심리를 이용한 거라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못된 사람인 거죠. 제가 시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남편은 꼭 그런 식으로 당신이 불편해? 이렇게 되물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느끼는 것들을 남편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혼자 속으로 삭히는 수밖에요. 그리고 태도가 달라진 건 시어머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대학에 있을 때보다 더 얼굴 보기 힘든 것 같아. 개업하고 초반이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래. 원래 초반에는 바쁘거든.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결혼하면 더 자주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의 탓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신혼부부가 얼굴을 자주 못 보는데 당연히 아내로서는 서운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설사 정말로 바빠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못 해줄지언정 달래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남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연애할 때는 조금이라도 제가 섭섭해하면 며칠을 달래줬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내가 놀아? 논다고 못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 아니, 나는 그 말이 아니라.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집에 들어와서도 당신 투정을 들어야 해? 정말 너무 서운했습니다. 아니 결혼한 지 몇 년이 된 것도 아니고 한두 달 된 신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 당연히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남몰래 온 날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엄마에게도 말했던 적이 있었어요.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한 거나 다름없으니 많이 예민하기는 할 거야. 원래 월급을 받던 사람인데 월급을 주는 입장이 됐으니 그게 스트레스가 큰 일이니까 네가 조금만 이해를 해줘. 원래 그런 사람 아닌 거 네가 제일 잘 알고 있잖아. 엄마도 물론 저를 달래주려고 한 말이었지만
나중에는 결국 저 혼자 삭히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그간 제 주위 사람들에게도 너무 잘했던 탓에 아무도 남편 탓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혼기간 내내 정말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것도 가끔 힘이 들 만큼 말이죠. 남편의 행방에 대해 처음으로 이상하다 느끼는 날이 기억이 나네요. 네? 원장님, 오늘 오전 진료만 보고 일정했다고 나가셨는데요. 남편과 밖에서 저녁을 먹은 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날은 차려입고 남편의 병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오전 진료만 보고 나갔다고 하더군요. 저에게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날 무슨 기분이었는지는 몰라도 뭔가 싸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걸 두고 여자의 직감이라고 표현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어디 갔다 왔어? 그날 밤 늦은 시간에 들어온 남편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제가 병원에 왔다 간 걸 몰랐던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고 말이죠. 내가 어딜 갔다 왔겠어? 당연히 병원에서 오는 길이지. 남편의 그 대답을 듣는데 순간 누가 제 머리 위로 굉장히 차가운 얼음물을 뿌리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오면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나 피곤하니까 씻고 잘게. 남편은 제가 왜 외출복 차림으로 앉아서 본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였죠. 남편에게 저는 관심도 없고 신경도 쓰고 싶지 않은 그저 타인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사랑했던 남자가 단 한순간도 저를 사랑했던 적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건 언제나 슬픈 일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뭐 따지고 보면 그 다른 여자가 저였던 거겠죠. 앞서 결혼식 때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남편에게는 굉장히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여자와 남편은 단 한 번도 헤어졌던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걸 알게 된 것도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나 네 남편 봤어. 어느 날 친구가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에게 말해주기까지 한 1000번은 망설였다고 말이죠. 그렇게 해준 이야기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여자랑 팔짱 끼고 쇼핑하더라? 그 여자가 자기 이거 사줘 저거 사줘 하는데 내가 너한테 이 이야기를 안 하고는 못 살 것 같아서. 남편이 백화점에서 어떤 여자와 팔짱을 끼고 쇼핑을 했다고요. 만약 친구가 그 여자가 남편을 자기라고 부른 걸 듣지 않았다면 아마 신의와 쇼핑을 했다고 정신승리를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말이죠. 그만큼 믿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에게 저희 아버지가 준 카드가 있었거든요. 그걸 그렇게 긁고 다닌 겁니다. 그 미친 새끼가 말이죠. 지금 다시 생각해도 정말 다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열을 받는 것 같아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니, 사랑한 저쪽차 없다. 나는 남편에게 그저 돈이었을 뿐이다. 라는 걸 말이죠. 비참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비참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취급을 받아왔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만큼 비참한 순간이 또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비참함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는 분노만이 남더군요. 친구에게 부탁해 심부름센터 하나를 소개받아 남편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뭐 얼마나 많이 만나고 다녔던 건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로 외도 증거를 받아볼 수 있었어요. 정확히는 외도 증거도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헤어진 적이 없고 어떻게 보면 그 둘 사이에 제가 낀 거니까 말이죠. 네, 예상대로 남편과 만나고 있던 그 여자는 남편의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남편과는 같은 의대를 나왔고 현재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병원을 쉬고 있다고 하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여자가 임신을 해서 병원에 쉬고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지만 말이죠. 눈이 뒤집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이성을 잃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렇게까지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그날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게 다 뭐야?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남편이 오자마자 얼굴에 제가 받아본 증거들을 집어던지며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짓이냐는 얼굴로 저를 노려보던 남편이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주워보고서는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리고는 잠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내 뒷조사했어? 지금 그게 중요해. 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당황하더군요. 늘 남편 말이라고 하면 고분고분했고
무슨 말이든 다 믿었던 제가 그렇게 나오니 남편으로서는 당황할 만하기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이 있죠? 저같이 순진하고 머리도 헤헤거리는 사람이 화가 나면 정말로 무섭다는 말입니다. 그냥 만난 거야. 걔랑 나랑은 연인 사이이기도 했지만 오래된 친구 사이이기도 했어. 그리고 둘 다 의사니까 일로 할 말도 있었고. 너는 일로 전 여자친구를 그렇게 만나니? 지금 나더러 그걸 믿으라는 거야? 안 믿으면 어쩔 건데. 뻔뻔한 그 얼굴에 한 대 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너 우리 아빠가 준 카드로 그 여자랑 백화점에서 쇼핑했지. 제가 그것까지 아는 줄은 몰랐던 건지 남편이 인상을 팍 쓰더군요. 그리고 갑자기 지갑을 꺼내서 저에게 카드를 던졌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당시의 남편은 정말 쓰레기라고 밖에는 설명을 할 방법이 없네요. 야, 됐냐? 돌려주면 되잖아. 아,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돈 가지고 요새 떠는 게 제일 천박한 거 알지? 뭐,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다 했으면 어떨 거고 덜 했으면 어쩔 건데? 장인어른이 준 카드로 불륜을 다닌 주제에 돈 가지고 유세를 떨어? 더럽고 치사해. 네가 인간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 진짜 더럽게 시끄럽네. 남편은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변한 건 아니었겠네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 앞에서는 그동안 연기를 해온 걸 테니 말이죠. 남편의 본 성격을 알게 되니 인상도 달라 보이더군요. 그 서글서글하고 사람 좋아 보이는 얼굴이 더 이상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남편이 그렇게 집을 나가고 난 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태어나서 가장 많이 울었던 날이었습니다. 슬프고 화가 났고 서러웠고 미웠어요. 굉장히 복합적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할 수 있었던 건 남편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그 사실 하나였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인간은 용서를 받아서도 안 되는 거고 말이죠. 남편은 그대로 집을 나가 시댁을 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매일 오던 남편 밥 챙겼냐는 문자가 그날 이후로 오지 않았으니까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뭘 어떻게 대갚아줘야 하는 건지 생각하지는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막연히 가만두지 않겠다. 뭐 그런 생각 정도였지 말입니다. 하지만 얼굴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긴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이혼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지?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켜놓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혼하면 하는 거지 뭐가 문제야. 병원이고 뭐고 다 돌려달라고 하면 어떡해. 그거 안 돌려줘도 되는 방법 엄마가 알아. 그쪽을 유책 배우자로 만들면 돼. 무슨 수로? 이제부터 그걸 궁리해봐야지. 그리고 더 이상 그냥 필요 없잖아. 어차피 이혼할 거였고. 그렇긴 하지. 연정이는 산딸이 언제래? 이제 3개월인데 뭐 아직 좀 남았어요. 그러면 그동안 술을 좀 써보자. 엄마가 고민해볼게.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무리 쓰레기라 하더라도 그 정도일 줄은 또 몰랐거든요.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해서 내가 온실 속에서 너무 화초처럼 살았나? 요즘 사람들은 다 이런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럴 일은 없겠네요. 제가 그렇게 말했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놀라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은 다 굉장히 놀라고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굉장히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그 병원은 우리 아들이 다 키운 거나 다름없다. 법적으로도 그 부분은 인정받을 거야. 그러니 너도 허튼 생각하지 말거라. 허튼 생각이고 뭐고 그건 제가 아니라 제가 고용하는 변호사들이 알아서 해줄 일이죠. 아시다시피 저희 집이 가진 게 돈밖에 없어서요. 굉장히 비싼 변호사를 쓸 수 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 그 말에 바들바들거리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는 입을 앙 다물었다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마 최대한 제가 상처받을 말을 고르고 골랐을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고 남편이고 둘 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라는 거고요. 나는 네가 처음부터 싫었어. 나는 원래 너희같이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천박한 사람들을 싫어하거든.
그런 집안 사람들한테 돈 바라고 굽신굽신한 게 바로 어머니라.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있는 연기 없는 연기 다 하실 때는 언제고. 그거야말로 천박한 거 아닌가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사시지. 왜 욕심을 부리셨어요? 이 인연이 말 다 했어. 어머니나 어머니 아들같이 돈만 바라고 눈이 벌게진 사람들한테는 돈을 다 뺏는 게 최고의 복수 방법이겠죠. 두고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 일단은 집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남편이 들어올 수 없게 말이죠. 그 안에 있는 물건 중에 남편의 물건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는 집에서 한참을 울다가 친정으로 갔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두 분은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당연하죠. 딸내미가 그런 꼴을 당했다는데 말입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서 남편의 멱살을 잡고 싶어 하셨지만 일단은 참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라도 건덕지를 줘서는 안 된다는 제 말에 동의하셨거든요. 그리고 당장 다음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있는 소송 없는 소송 다 걸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남편의 병원으로 향하셨습니다. 남편은 출근을 했더군요. 그리고 아버지를 보자 굉장히 놀랐어요. 장애인 어른, 내가 왜 자네 장인인가? 아버지의 그 말에 남편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제 앞에서는 그렇게 당당하던 인간이 아버지 앞에서는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우습더군요. 그리고 역겨웠습니다. 당장 이 병원에서 나가게. 여긴 제 병원입니다. 내 돈으로 차린 내 병원일세. 당장 나가. 그리고 자네 작게도 당장 주고. 병원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하나둘 모여들었고 그건 환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쪽이 팔리기는 했는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서는 아버지에게 차키를 주고 병원을 빠져나갔어요. 뭐가 분한지 저를 한번 노려보더군요. 한 대 칠 뻔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모든 걸 다 돌려줘야 했습니다. 본인이 쓰던 카드, 그리고 차, 병원, 모든 걸 말이죠. 대학에도 소문이 다 나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거기서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였고요. 혼수랑 예단으로 드렸던 거 다 돌려주시죠. 엄마가 시어머니를 찾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엄마가 그렇게까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모양이었는지 굉장히 당황하기는 하셨어요. 이미 준 걸 다시 가져가는 건 너무 치사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받으신 거 도로 토해내세요. 그때 저희가 뭐 해드렸죠? 가방, 옷, 모피, 보석 세트도 하나 있었고 닭가사도 차도 뽑아드렸죠. 시계랑 또 따님분 드린 것도 모조리 다 주세요. 그렇게 하나하나 나열하니 정말 더럽게 많이도 받아갔더라고요. 그런 주제에 저한테 큰 소리를 쳤다는 게 다시 생각해도 믿을 수가 없네요. 못 드려요. 도저히 그것들까지는 줄 수 없겠다 생각했던 건지 시어머니는 들어눕는 신용을 하며 못 주겠다고 하더군요. 뭐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끝까지 다 받아낼 생각이었고요. 그것들은 사실 저희한테도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었어요. 저희 집 재산이 얼만데 말이죠. 하지만 그런 인간들에게는 단 1원도 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도로 가져와서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러면 소송밖에 답이 없겠네요. 법대로 하시죠. 엄마의 그 말에 시어머니는 겁을 살짝 먹은 듯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아니, 돈도 많으신 양반들이 그렇게까지 해야겠어요. 그리고 엄마의 생각도 저와 같았습니다. 돈이 썩어나도 당신 같은 인간들한테는 10원 한 장 줄 생각 없어요. 그리고 그 만남 이후로 우리 집은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했던 것 같아요. 소송을 걸고 소문을 내고 또 더 이상 남편과 그 상간녀가 의사 노릇을 할 수 없도록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원래 돈 있는 집은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게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었고요. 아마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희 집이 정말 돈만 있는 집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들의 멍청함이었습니다. 지금은 돈이 곧 권력이고 돈이 있는 집으로 그 권력이 모이게 되어 있는 건데 말이죠.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다 취하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저를 찾아왔어요. 남편은 저를 한번 속여 먹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성공해서 저와 결혼했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저를 속여 먹을 수 있을 걸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응?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왜 네 여보야? 여보, 내가 앞으로는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하면서 살게. 그 여자도 다시는 안 만날게.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네 애는 어쩌고? 내 애인지 아닌지 알 게 뭐야. 나도 몰라. 그냥 걔가 그렇다니까. 나도 몇 번 만나준 것뿐이고. 걔가 나 못 잊어서 매달렸었거든. 그 말을 제가 믿을 걸로 생각하는 것도 등신 같고, 그리고 그 여자도 이런 남자가 뭐가 좋다고 붙어있는 건지 순간적으로 조금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 정말 쓰레기구나. 제가 그렇게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네 애를 가졌다는 여자한테 그게 할 소리니? 내가 너 같은 거한테 잠시라도 마음을 줬던 게 쪽팔린다 이 새끼야. 남편은 저에게 그런 소리를 듣고서도 한참을 용서해달라는 둥 미안하다는 둥 하면서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그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그러고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 자체도 그냥 역겨웠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의 여동생, 그러니까 저에게는 시누이 되는 사람의 결혼이 깨졌다는 소식 말이죠. 시어머니가 시누이 또한 좋은 집으로 시집을 보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노력의 결실을 맺히고 있었고 말이죠. 아마 저에게 배째라고 하면서 들어놓을 수 있었던 것도 그 사위들 집안도 엄청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일 겁니다. 너희 집안이랑 그 난리 난 데 소문이 다 났나 봐. 원래 이 바닥에 한 달이 건너면 다들 아는 사이잖아. 그래서 그 상대방 쪽 집안에서 결혼 못하겠다고 없던 일로 하자고 했대. 네 시누이가 죽겠다고 울고불고 하면서 찾아갔는데도 그냥 죽으라 했다더라. 너 같은 집안의 며느리 볼 생각 없다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댁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그 사이가 될 뻔한 그 집안 사람들 말이죠. 하마터면 그런 쓰레기 같은 장모님이 생길 뻔한 거였잖아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사람 하나 구한 걸로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안색이 그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더군요.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가, 내가 정말 잘못했다. 저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내가 정말 미쳤었나 보다. 어떻게 그런 말을. 이제 와서 저한테 용서 비실 필요 없고요. 그냥 다 돌려주시고 끝내면 되는 일이에요. 아가, 그놈의 아가라는 소리 좀 그만하시라고요. 그 아가라는 말에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기분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절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사람이 끝으로 몰리다 보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되는 법이잖아요. 그때의 시어머니가 아마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잡혀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등신도 아니고 그 집안으로 다시 기어들어가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저를 얼마나 호구로 보셨으면 그 꼴까지 다 보고서도 제가 다시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한 번만 더 찾아오시면 저 정말 신고할 거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고요. 그렇게 말하고서는 돌아섰습니다. 그 뒤로 들은 소식인데 시어머니가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서는 저희 집을 망하게 하는 굿을 한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미쳐있는 인간이면 그럴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정말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앞으로도 이해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시누이의 결혼이 깨진 것도 결과적으로는 저희 집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든 건 본인과 본인 아들이 자처한 건데 말이죠. 남편은 병원의 차에 그동안 저에게 받아갔던 옷 한 벌까지 그대로 죄다 저에게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다 체크하면서 느낀 건데 정말 이 인간 많이도 뜯어갔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호구가 맞았고 말이죠. 그 상간녀도 만났어요.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 인간이 당신한테 사줬던 것들, 그거 저희 아버지 카드로 긁은 것들인 거 아시죠? 제 그 말에 그 여자는 가만히 입술을 꼭 깨물더군요. 다 돌려주세요. 저도 피해자예요. 다짜고짜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그게 무슨 개소린가 하는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상간녀는 역시나 개소리를 상당히 정성스럽게 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저도 그쪽 아버지 카드로 저한테 그런 걸 사준다는 걸 몰랐고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쪽보다 저를 먼저 만난 거잖아요? 저는 그걸 몰랐잖아요. 모르셨어도요. 똑똑한 분이라고 들었는데 아닌가 보네요. 그쪽은 그 자식이 결혼한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 난 뒤에도 만났잖아요. 그리고 아이도 결혼 이후에 가진 거고 말이죠. 대체 어디가 피해자라는 거죠? 사실 그거면 모든 게임이 끝나는 거였거든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아이가 있는데 말입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까지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다 돌려주세요. 그쪽 돈 많다면서요. 그냥 모르는 척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 돈으로 산 것들은 1,000원짜리라도 당신 손에 들어가 있는 거 기분 더러워서 안 돼요. 다 안 돌려주면 바로 소송이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택배로 다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다 버렸어요. 그러고 싶었습니다. 너는 주기 싫어서 그 난리를 치던 이 명품들은 나는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거다? 뭐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돈이 조금 풀리는 기분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소문이 나서 다른 일은 하지 못하다가 대학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건 뭐 이미 저희 아버지가 손을 다 써놓으셔서 불가능했을 겁니다. 결국 취직을 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지방의 한 작은 병원에 페이닥터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 거기도 잘리게 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뭐 이러나 저러나 더는 엮이고 싶지 않기도 했고 이미 그 남자에게 그런 상황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그거 아세요? 한 번 커진 씀씀이와 한 번 높아진 노는 다시 원래대로 돌릴 수 없다는 건 말입니다. 남편은 이미 저와 살면서 돈을 물쓰듯 써봤고 그리고 주제의 안목도 굉장히 높아져 있었어요. 이야기 들은 바로는 남편은 자기가 버는 돈에 맞지 않은 소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비싼 골프 연습장을 다니고 수천만 원짜리 골프채를 사고 잠옷도 명품으로 입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뭐 주변에 쌓아도 망했다고 하는 말들이 많으니 본인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보여주는 용도이기도 했을 겁니다. 비싼 차 같은 것들 말입니다. 아마 그렇게 돈을 저와 살 때처럼 쓰다가 금방 거짓골을 못 면할 거예요. 그리고 그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시어머니 진짜 난리 난 것 같던데. 우연히 들은 소식은 그랬어요. 돈 많은 며느리 본다고 엄청난 집안의 사이를 본다고 주변에 자랑을 얼마나 해댔는지는 사실 안 봐도 뻔하거든요. 시어머니의 성격상 말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돈 많다고 여기저기 엄청 쓰고 다녔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자존심 세운다고 그 버릇을 아직도 고치지 못하고 있고요. 남편과 똑같은 상황인 거죠. 저희 집에서 받은 명품들과 제가 사드린 명품들을 들고 다니면서 자랑이라는 자랑은 다 하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그게 다 날아가 버렸으니 그 모습을 다른 지인들에게는 들키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여전히 건재하다. 뭐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겠죠. 그리고 백화점에 가서 명품을 사고 사람들에게 여전히 밥을 사고 하면서 카드 빚이 감당을 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결국에는 사치를 쓰게 되어 지금은 집을 날리게 생겼다고 하더군요. 뭐 이런 엔딩을 아예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빨리 그런 그들의 이런 결말을 보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저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젠가 그렇게 될 인간들이었던 겁니다. 조금 더 당겨졌을 뿐 말이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무당이나 찾아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들의 끝이 이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언젠가는 정말 집도 절도 없이 거리를 전전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놀랍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그 상단녀 있잖아요. 그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차라리 혼자 아이를 낳고 기르겠다며 도망을 갔다니까요. 그런 거면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그 와중에 그 여자는 그래도 마지막에는 똑똑한 결정을 내린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 밥을 굶는 일은 없을 거잖아요.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는 일반 직장인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요. 감당 안 되는 남자를 남편이라고 같이 사느니 혼자 아이와 잘 사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한 거겠죠. 그리고 그게 실제로 맞는 선택이기도 할 테고요. 사실 그 뒤로도 남편이 몇 번이나 찾아왔었습니다. 처음에는 용서해달라는 말을 반복했어요.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잘할게. 그 여자는 정리했어. 어머니랑도 영 끊고 살 수 있어.
와 같은 말로 말이죠. 그게 통하지 않자 나중에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저기 미안한데 나 돈 좀 빌려주면 안 돼? 그래도 한때 정을 생각해서라도. 너랑 나 사이에 남은 정이 어디 있다고 그런 개소리를 하는 거니? 그리고 제가 선을 봤다는 이야기를 어딘가에서 들은 날은 술을 처먹고 찾아왔었어요. 얘가 나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그리고 내가 다른 새끼랑 그런 호강하고 살게 두고 볼 거 같냐고. 안 돼. 하면서 말이죠. 결국에는 경찰을 불렀던 기억이 있네요. 사실 결혼이라고 하면 이제는 조금 지긋지긋한 감이 있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한번 호되게 당했는데 또 무슨 결혼이에요.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혼자 살아도 충분한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들은 이후로 생각이 조금 바뀌기는 했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무당한테 그런 것도 요구했다더라. 뭐? 너 다시는 절대로 시집 못 가게 해달라고. 진짜 너무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니까 지들이 못 가진 건 남들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심보로 그런 건지 아니면 저에 대한 악의 때문인지는 몰라도 여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 반드시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시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조금 억울하잖아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딘가에는 좋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 때문에 제가 언젠가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좋은 사람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게 말입니다. 물론 그 전보다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사람에게 너무 큰 상처와 배신을 한 번에 당해봤잖아요. 만약에 다시 한번 그런 상처를 받는다면 저는 어쩌면 회복이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그걸 아셔서인지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더 신중해야겠다고 하시고요. 특히 엄마가 자기 반성을 엄청나게 많이 하세요. 그때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한 게 너무 마음에 걸리고 너한테 미안해. 엄마가 뭐가 미안해. 나도 그때는 정말로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 엄마는 마치 본인이 부칙인 것 같다고 그래서 이런 일이 저한테 생긴 것 같다고 죄의식이 조금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그런 걸 재고 따지고 이용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 걸로 생각해요. 물론 저는 재수가 없어서 그런 인간들을 만났지만 비싼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많이 비싸기는 했던 것 같기는 해요.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공부기도 하고요. 다음 인연은 자연스럽게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선을 보지 않으려고요. 물론 잠자리를 통해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될 수도 있지만 제가 한번 좋지 않은 경험이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서로의 조건을 다 알고 그게 맞는 사람들이 맞춰서 하는 결혼이 저에게는 그다지 맞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기 위해 조금 활동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굳이 필요할 때가 아니면 집 밖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최근에는 친구들이 불러내면 나가고 또 이것저것 많이 배우려고도 하고 있어요. 운동도 새로 시작했고요. 이렇게 활동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게 되는 날도 오지 않을까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악연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남편은 최근까지 저를 찾아와서 저를 귀찮게 했고 시어머니는 무당까지 만나가면서 저와 저희 집안을 저주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잘못 맺은 인연이 얼마나 끈질기게 사람을 괴롭히는지 뼈저리게 알게 되는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뻔뻔하고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곳곳에 깔려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니 너무 길어진 것 같네요. 하지만 저는 순식간에 다 풀어낸 것 같습니다. 뭔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을 만큼 말이죠. 하지만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으니 여기서 그만 줄여야 할 것 같네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는 내내 제 전남편과 전 시어머니를 함께 욕해 주시면서 들어주셨을 걸로 생각해요. 그래 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저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니 속이 조금 시원해진 것도 같습니다. 아픈 이야기지만 이렇게 계속 털어놓다 보면 언젠가는 남 이야기처럼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하루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요즘은 시간이 조금 빨리 갔으면 하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 마지막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매일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그럴 테니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보통 분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결혼하고 몇 년 차가 되긴 했지만 이 연령대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특이하시면서도 같이 잘 어울려 지내시는 경우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희 집만 해도 예전엔 아버지가 무뚝뚝하셨는데 갈수록 엄마가 무던해지시면서 대화가 많지 않은 편이에요. 근데 두 분은 참 볼 때마다 연구 대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외동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고 자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께서는 늘 그것을 의식하시고 어떻게든 채워주겠다고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어릴 때는 이것저것 체험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공부를 비롯해서 책도 많이 사주시면서 홀로 자라나는 심심함이 없도록 해주셨는데요. 저희 아내 역시 마찬가지로 외동딸이었어요. 둘 다 나이도 같고 자라난 세대가 같아서 그런지 더더욱 공통점이 많더라고요. 헌데 제가 주변에 말하면 다들 이상한 눈으로 보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가 처갓집에 가는 걸 아주 좋아하고 재미있어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때 시간을 처가나 가고 싶어하는 며느리나 사위가 흔치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장모님과 장인어른 두 분은 우리를 무척 편하게 해주시는 데다가 사위인 저에게도 엄청 잘해주세요. 장모님은 음식 솜씨도 좋으시고 평생 아들이 없었다면서 절 보면 그렇게 든든하다고 하시고요. 게다가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으셨어요. 늘상 뭔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 글자를 틀리시거나 소소하게 말실수를 하실 때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웃음보를 터뜨리게 되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장모님 댁 세탁기가 고장나서 그걸 바꾸러 같이 전자상가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저것 다 둘러보시던 장모님이 심오한 표정으로 두 대 사이에서 고민을 하시더니 이윽고 직원에게 말을 거시는데 듣자마자 저는 그만 웃음이 터져버렸습니다. 둘 다 가격도 괜찮아서 고민이 되네요. 다 ARS 되는 건가요? AS를 ARS라고 잘못 말하신 장모님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이 연령대 손님을 많이 받는 직원은 뭔가 체념한 표정으로 바로 대답하더군요. 네, 그럼요. 언제든지 가능하십니다. 너무 웃긴데 제대로 내뿜고 웃을 수도 없어서 그저 꾹 참았는데 옆에서 아내 역시 웃음을 참느라 이미 울기 직전이더라고요. 아내는 나와서 엄마 왜 AS를 ARS라고 해? 하며 면박을 주었어요. 그러자 장모님이 내가 언제 그랬어? AS, ARS. 아이고, 다 헷갈린다. 이러면서 그냥 얼버무리시는데 이 모습이 얼마나 귀엽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장모님, 이거 장모님 연세에 좋은 건강식품이래요. 하루에 한 번 챙겨 드세요. 아이고, 우리 사이가 최고네 정말. 고마워, 잘 먹을게. 장모님은 평생 아들 없어서 남의 집안을 부러워하셨는데 사이가 생겨서 세상 든든하다며 맨날 제 팔짱을 같이 끼고 걸어가시고 제가 선물해드리면 그걸 정말 아껴 드시는 분이세요. 먹는 게 아깝다면서요. 그런 모습을 보면 장인어른께서 나만 소외시키네 저 옆았네 하며 가끔 질투 섞인 농담을 하시긴 하지만 역시 저를 따로 불러내셔서 고기 먹으러 가자고도 하시고 참 저를 편하게 해주시고요. 서로 사이도 좋으시고 장난도 잘 치시고 매번 어딜 가도 손 꼭 잡고 다니시는 분들이라서 이제 막 결혼 새내기인 저에게는 여러모로 참 보기 좋은 모습이셨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도 너무 사랑하고 소중하지만 어릴 때 이런저런 수다를 떨고 싶어하는 저를 여자의 마냥 말이 많다며 야단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면 늘 움찔하고 주눅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장인어른은 진짜 친구처럼 제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언젠가 직장 내 정치 싸움에 지쳐서 돌아왔던 날엔 저를 고원에 데리고 나가셔서 바람도 세게 해주시며 본인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도 했어요. 그 이야기가 어찌나 찡하던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있잖아. 우리 딸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가 직장 내 분위기가 가장 험악한 때였어. 여기저기 치이고 줄을 잘 서야 되던 때라 얼마나 눈치를 받는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녹초가 되어서 집에 돌아오면 애 엄마랑 애는 거실에 지쳐 잠들어서 쫙 가라앉아 있고 누구 하나 날 위로해줄 사람이 없는데 그때 남자가 느끼는 기분은 뭐라고 잘 설명할 수 없지만 참 뭔가 그래. 쓸쓸하기도 하고 허하기도 하고. 자네도 그 기분을 대략 알려나? 자네도 아마 힘들 거야. 가정 생기고 직장에서 일하는 거랑 총각대랑 일하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 압박도 느끼고 무게감도 느낄 거야. 그래도 내 보기엔 지금 자네 잘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처럼만 하게. 이때 장인어른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는 아직 저희에겐 아이가 없지만 가정을 갖고 가장으로서 느끼게 되는 어떤 무게감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더군요. 그냥 가타부타 저에게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섣불리 조언하지 않으시고 그저 공감해 주시는 모습에 무척 위로를 받았어요. 그렇기에 어쩐지 저도 더 마음을 열고 장인어른께 많은 말들을 하게 되었고 이런 이야기를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하면 하나같이 복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장서관계가 어렵거나 혹은 아예 접촉이 없는 쪽으로 나뉘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신혼의 달콤함 외에도 처가댁에서 주시는 안정감을 또 새롭게 맛보면서 행복한 때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났을 무렵 이런 편안한 생활 위에 심상치 않은 뒤흔들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늘 웃으며 환영해 주시고 푸근하게 대해주시던 장모님이 왠지 이전 같지 않으신 것이었어요. 장모님, 이번에 가평 쪽에 또 되게 괜찮은 카페가 있대요. 주말에 한번 갈까요? 아니네, 됐네. 장모님, 카페 싫으시면 그냥 풍경 좋은 음식점 갈까요? 저번에 갔던 곳 음식 괜찮다고 좋아하셨잖아요. 아니네, 난 그냥 집에 있겠네. 우리 딸이랑 갔다 와. 아, 네, 알겠어요. 오래도록 같이 지내온 가족들은 조금 늦게 알아차릴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가족인 저는 비교적 그 변화를 좀 빠르게 감지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한테만 그러시는 줄 알고 좀 상처를 받을 뻔했습니다. 예전 같지 않게 대답도 뭔가 짧게 하시는 것 같고 말을 하실 때에도 눈을 잘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표정이 뭔가 좀 차가워지신 듯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별로 말도 있지 않으시는 걸 보고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요. 계속 이런 반응을 보이고 계시니 왠지 저한테 화나신 게 있는 것 같기도 하여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아내에게 살짝 말하게 되었어요. 저기 장모님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 요즘 좀 퉁명스럽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아니면 어디 아프신가? 당신 뭐 알고 있는 거 있어? 그런데 그 말에 아내도 비슷한 걸 느끼고 있었나 봐요. 아내도 약간 걱정을 하더라고요. 당신도 눈치챘어? 사실 나도 약간 요 근래 엄마답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서 신경 쓰였거든. 엄마 갱년기 때도 잘 넘겼는데 왜 그러지? 이번에 퇴직하고 나서 마음이 좀 뒤숭숭하신 건가? 사실 장모님은 오랫동안 몸담았던 직장에서 퇴직을 하셨고 당시에는 이제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됐다며 좋아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장인어른과 함께 국내 여기저기 같이 여행을 다니시고 맛집도 다니시는 것 같았거든요. 초반에는 저희도 같이 꼈었다가 저나 아내나 각자 직장 일이 바빠지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좀 줄긴 했어요. 그래도 나름 꾸준히 연락은 했는데 이상하게 어느 때부턴가 먼저 연락하시는 일이 확 줄어든 걸 느끼겠더라고요. 게다가 저희가 놀러 가겠다고 하거나 좋은 곳들에 모시고 간다고 해도 계속 손사래를 치시는 것이었어요. 반응을 보면 장인어른은 가고 싶어 하시는데 장모님은 계속 거절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내는 이런 상황이 걱정되었는지 한참 주변에도 알아보고 이모님들이나 장인어른, 주변 분들과 상담을 해본 결과 결국 장모님이 우울증에 걸리셨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엄마가 일하면서 나를 키웠지만 매번 힘들다고 하면서도 늘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거든. 이제는 약간 그런 쪽에 성취감이라든지 보람 같은 게 줄어들어서 그런가 봐. 주변에 물어보니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역시 우울증이셨구나. 솔직히 저도 많이 걱정이 됐어요. 어쨌든 저에게 엄마처럼 정을 주신 분인데 그런 분이 우울증이 걸려 밥도 잘 못 드시는 것 같고 기운 빠진 모습만 보이시니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시간을 내서 한사코 오지 말라시는 걸 억지로 들어가서 맛있는 것도 챙겨드리기로 했어요. 사실 당시 직장 일이 정말 바빠 주말엔 그저 쉬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장모님 얼굴 생각하면 도무지 그럴 수가 없겠더군요. 근데 제가 나름 애교도 부려보고 데이트도 하자고 해봐도 장모님은 거절하셨어요. 나 때문에 이렇게 올 거 없는데 말이야. 미안한데 다들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엄마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할게. 자네도 신경 쓰지 말게나. 어두운 표정으로 축 처져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니 여간 상황이 심각치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인어른께 여쭤보니 매번 집에서 누워서 TV만 보시는데 말씀도 잘 안 하시고 밤에 주무시다가도 일어나셔서 몰래 울기도 하시고 자꾸 착착 가라앉는 모습만 보이신다더군요. 그 뒤로 아내는 집에 오더니 엄마의 이런 모습을 도통 본 적이 없다며 무척 마음을 쓰고 힘들어했어요. 저 역시 그렇게 밝고 진취적이셨던 분이 저렇게 힘없는 걸 보니까 걱정이 되어 곰곰이 생각해보던 중 곧 다가오는 장모님 생신도 있고 해서 나름의 선물 제안을 했어요. 저기 장모님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이번에 바꿔드릴까? 뭐? 갑자기 왜? 그동안에 투지폰만 쓰시느라 너무 답답하게 사셨잖아. 카톡이고 뭐고 다 안 되시고 말이야. 근데 엄마는 기계치라서 잘 못 쓰실 텐데. 그런 게 어딨어. 우리 엄마도 다 내가 가르쳐줘서 저렇게 혼자 방도 만들고 사진이며 동영상도 보내는 거야. 장모님도 하면 좀 기분 전환 되시지 않을까? 아내는 조금 고민하더니 뭐든 도움만 되면 좋겠다며 바로 사러 가자더군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장모님 생신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이렇게 핸드폰을 바꿔드리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시큰둥하시면서 모든 게 다 귀찮고 무기력하다고 하셨는데 이때 저와 아내가 시간 날 때마다 찾아가서 사용법을 알려드렸거든요. 조금씩 방법을 알게 되시면서 카톡을 사용할 줄 알게 되시고 그간 문자로만 어렵사리 소통하던 사람들의 프로필 사진이 확확 뜨게 되니 무척 신기하셨어요. 새로운 세상에 있었음을 몰랐다며 이 사람 저 사람 근황을 궁금해하시고 그 외 부수적인 작동법까지 계속 알려드렸더니 조금씩 적응해 나가시더라고요. 이전 때의 모습과 비슷하게 와서 저녁 먹으면서 잠깐 카톡으로 뭐 보내는 것 좀 알려줄 수 있냐고 연락도 하시고요. 아이고 신기하네. 이런 것도 있어? 얘는 왜 사진을 이런 걸로 해놨대? 참나 자기 젊을 때 사진을 해놨구만. 장모님도 사진 해놓으실 수 있어요. 장모님 사진 찍어 놓으신 거 없으시죠? 지금 한 장 찍어요. 아이고 됐어. 지금 화장도 안 했는데 나 화장하고 이 다음에 찍을게. 아무래도 사람 관계가 다시 되살아나기도 하고 새로운 매체를 뒤늦게 접하시면서 하나하나 열려지는 재밌는 요소들을 보게 되니 무척 좋아하시더군요. 아마 스마트폰을 원래 쓸 줄 아는 분이었으면 새로울 것도 없었겠지만 장모님은 전혀 사용을 못 해본 케이스에서 경험해 보신 거라 더 재미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몇 주 지나자 가족끼리 단체방을 만들어서 사진도 교환하고 아내와 저는 매일매일 장모님께 이런저런 가벼운 말들을 걸었어요. 장인어른도 합심하셔서 신나게 대응을 해주시기도 하고 다시 이전처럼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은 모이게 되었어요. 아주 조금씩 다시 의욕을 찾아가시는 모습에 좀 신기하기도 하고 다행이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장인어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자네 나랑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할 수 있나? 오늘이요?
갑작스런 제안이긴 했으나 저도 간만에 삼겹살과 소주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바로 뵙겠다고 말씀드렸고요. 헌데 이번엔 장인어른의 반응이 여간 일반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계속 우리 집 근처로 올 때니 그쪽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장인어른 무슨 일 있으세요? 매번 장난기 많으시고 유쾌하시던 분이 갑자기 목소리 톤이 확 떨어진 상태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결혼한 이래 처음 겪는 상황이라 너무 놀랐어요. 그게 나 사실 오늘 집에서 쫓겨났어. 이런 말 하기도 못하지만 말이야. 그래서 집 근처에는 있기도 싫어. 내가 그쪽으로 가면 안 되겠나? 네? 쫓겨났다고요? 가서 설명하겠네. 너무 놀라서 전화를 끊고 약간 멍해 있는데 아내도 전화를 걸어왔고 둘이 이야기를 나눠보니 보통 상황이 아니더군요. 결국 집으로 모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태어난 얼굴로 말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았지만 조금 긴장이 풀어지시더니 이내 못 살겠다며 얼굴을 일그러뜨리시더라고요. 내가 못 살아 진짜. 나는 더 이상 저 옆판네랑 못 살겠네. 아니 장인어른 대체 무슨 일이세요? 장모님이랑 왜 다투신 거예요? 혹시 아직도 장모님 좀 힘들어 하시는 건가요? 스마트폰도 사드리고 한창 집중해서 재미있게 보신다고 하셔서 좀 괜찮아지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내가 어쩌다가 내가 그랬을까. 삶에서 그래 본 건 처음이야 정말. 네?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장모님을 도와드려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이쯤 되면 이제 센터나 다른 곳으로 모시고 가봐야 하나 싶어서 머릿속이 어지러웠어요. 그런데 장인어른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당황스러워서 일순간 말문이 확 막혀버렸어요. 이야기가 어째 점점 산으로 가는 느낌이고 왠지 장모님에게 생긴 문제라기보다는 장인어른이 뭔가 큰 실수를 하신 느낌이시더군요. 너무 괴로운 얼굴로 뭔가를 후회하시는데 순간 뉴스에서 보던 온갖 안 좋은 상황들이 머리를 빠르게 스쳐가는 바람에 대체 두 분 사이에 뭔 일이 생긴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듣는 것도 왠지 걱정스러웠어요. 수습하기 힘든 일이면 어쩌나 싶더군요. 이후의 이야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이야기였어요. 제가 아는 장인어른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내가 그만 지희 엄마 돈을 순식간에 날려버렸어. 나는 살 가치도 없어. 이 나이에 어쩌자고 그랬을까. 아빠, 뭐라고? 돈을 날렸다고? 얼마를? 50억을 날리고 말했다. 뭐, 아빠, 이거 진짜야. 사실이냐고. 50억 맞아. 아빠,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아내는 너무나 충격받은 얼굴로 핏기가 싹 가셔버린 얼굴로 몸을 움직이지도 못했고 그나마 제가 조금 이성을 갖고 다시 여쭤보게 되었어요. 저기 장인어른 진정하시고요. 어떻게 이러신 거예요? 제가 좀 방법을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없네. 아내는 겨우 앉아 있었지만 결국 소파에서 스르륵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주저앉았고 아무리 이성을 차려야 한다지만 저도 멀쩡히 정신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더군요. 셋 다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있었고 평소 온순하게 아버지를 대했던 아내는 그저 계속해서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지금 장모님의 심정은 차라리 그 전에 우울증을 걱정했던 그때가 다행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상상도 못할 상황이겠더군요. 아빠, 그런 돈이 어디 있었어? 엄마한테도 그 정도 금액이 있었다는 말이야. 겨우 물어볼 기운이 생겼는지 아내는 그때부터 갑자기 속사포처럼 쏟아내더군요. 제가 알기로도 처가댁은 그저 평범한 가정이었고 아주 작은 건물이 하나 있긴 하시지만 그건 유지하는 것도 골치 아프셔서 매번 팔아야 하는지 고민하셨거든요. 아내 말로도 얼마 안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50억이라는 금액은 솔직히 듣고도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살이 떨리더군요. 대체 그 많은 돈을 어디서 다 융통하신 것인지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만 밀려왔어요. 아내는 가뜩이나 빈혈이 있는데 더 심해졌는지 계속 미간을 찌푸리고 눈을 떼지 못하더군요. 그러던 중 장인어른께서 이윽고 답을 하셨고 우리는 돈의 출처를 짐작하게 된 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 이쪽으로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나 싶지만 평소에 장인어른이나 장모님 모습을 생각하면 도저히 연결지어질 수 없는 경로였거든요. 그게 지희 엄마 핸드폰에 뭐가 있더라고. 매번 재밌다고 밤마다 그걸 하는 거야. 나도 옆에서 지켜보니까 같이 해보고 싶더라고. 고스톱인가 뭔가 하는 게임을 설치했어. 그렇게 재밌다고 좋아하길래 나도 몰래 한번 해봤어. 근데 글쎄 내가 왕년에 고스톱게 했던 사람인데 돈이 자꾸 줄어드는 거야.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제 스마트폰을 제법 다루시는 장모님께서 그 안에다가 뭔가를 설치해두고 계속 시간 날 때마다 하셨나 봅니다. 게임이라도 하시다가 혹시 빚이라도 생기신 걸까 생각을 했더니 듣다 보니 점점 불안하기도 하면서 뭔가 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무슨 돈이 어떻게 줄었다는 것인지 궁금해서 결국 다시 여쭤보게 되었는데요. 그게 지희 엄마가 얼마 전에 자랑했었거든. 자기가 그걸로 돈을 엄청 모았다면서 말이야. 자네도 알겠지만 얘네 엄마가 한동안 핸드폰만 찍자 사자 붙들고 있지 않았나. 옆에서 보니까 제법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봐도 돈을 꽤 모았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50억이나 되더라고. 그래서 혹시 그렇다면 그 50억이란 말씀이신 겁니까? 그래. 여지껏 그 말하고 있지 않나 내가. 아야. 저는 그만 완전히 훅 긴장이 꺼져버려서 저도 모르게 입으로 한숨을 크게 내쉬어버리고 말았지 뭐예요. 결국 이야기인 즉슨 장인어른이 밤새 장모님 핸드폰으로 갖고 뭔가를 하시면서 날리게 되셨다는 그 엄청난 50억이란 바로 다름 아닌 게임 속 돈이었던 것입니다. 장모님께서 깔아둔 고스톱 어플 세계에서 나름의 방법으로 장시간 축적해 오셨다던 그 게임머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짜 돈이란 말입니다. 어찌되었건 장모님은 그 돈을 그 안에서 겨우 모아오셨는데 장인어른이 몰래 하시면서 그날 잘 안 풀리셨는지 다 까먹게 되신 겁니다. 그 상황을 장모님께 들키게 되셨고 있는 욕 없는 욕을 들어가며 집에서 이날 쫓겨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파악이 되니 저는 그만 눈물이 날 것 같더군요. 평소에 애지간한 상황에 잘 참고 안 웃으려고 하는 편인데 이날 이 순간만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만 터져버렸어요. 지금 자네 뭐 하는 겐가? 장인어른께선 극한의 상황에 있음을 설명하셨는데 불구하고 연신 웃는 사위를 보고 몹시 노여워하셨고 저는 일단 자제하고 빨리 상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억지로 방으로 뛰어가서 세수를 하고 다시 가다듬고 나왔습니다. 아내도 대체 제가 왜 그러나 싶어서 황당한 눈으로 보고 있더군요. 결국 하나부터 10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저 장인어른, 그건 게임머니라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 실제 현금이 아니에요. 그런 게임들이 많이 있고 그 안에서 돈을 축적하면서 모으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한마디로 장인어른은 게임 돈에 이르신 거예요. 진짜 돈이 아니고요. 아니, 그럼 실제 돈도 아닌데 왜 엄마가 왜 그리 화를 낸 거야? 장모님도 그거 일주일간 잠도 안 자고 돈을 모으셨으니 당연히 화가 나실만 하죠. 하지만 어찌되었건 복구할 방법도 있을 거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저라도 나설게요. 말씀을 드리는 내내 장인어른의 얼굴이 1, 2, 3, 4, 5단계로 점점 밝아지시더군요. 아내도 그제서야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대체 이게 무슨 시트콤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며 연신 한숨을 훅훅 내쉬었어요. 아빠, 아니 사람 간 떨어질 뻔했잖아. 50억을 진짜 50억이라고 말하면 어떡해. 진짜 깜짝이야. 아무리 그래도 일단은 집에 안 들어갈 거야. 본인도 엄청 놀라시긴 했을 테고 제 이야기를 한참 얼얼한 눈으로 정독하신 이후에
겨우 긴장이 풀어지셨지만 그래서인지 더 이 상황이 어이가 없으셨나 봅니다. 장인어른이 계속 집에 안 가시겠다는 걸 아내와 함께 모시고 갔어요. 장모님도 상당히 화가 나 계신 상태였어요. 이 영단 왜 들어오는 거야? 당장 썩 안 나가. 아니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사위가 대신 이해시켜줄 거야. 들어봐봐. 이서방 얼른 말할게. 네. 그게 장모님. 헉? 장모님은 처음에 제 말을 듣기도 전 빗자루부터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그걸 장인어른께 휘두르시는 걸 겨우 막았습니다. 결국 제가 중간에서 잘 말씀드려서 장모님도 겨우 이해시켜드리게 되었어요. 사실 장모님이야 전혀 스마트폰 사용을 안 해보신 분이셔서 이런 체계를 모르시는 건 당연했고 장인어른 역시 게임이나 이런 쪽은 젊은 시절부터 손도 안 대보신 분이라서 잘 모르셨던 것이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이 집에서 젊은 사람이고 게임 세계를 아니 어쩌겠어요. 그런데 밝아진 줄 알았던 장모님 표정이 확 어두워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럼 그 돈이 50억이 아니란 말이야? 네, 장모님. 일을 어쩌나? 무슨 일이세요? 엄마, 왜 그래? 아니, 얘들아, 이걸 어쩌면 좋네. 내가, 글쎄, 그 돈이 진짜 돈인 줄 알고 말이다. 갑자기 그러고 장모님은 한참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런 장모님의 울음에 저도 아내도 장인어른도 너무 놀라 장모님을 바라보고만 서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겨우 울음을 그치시더니 끄끄거리며 말을 이었어요. 나는 그게 진짜 돈인 줄 알고 펑펑 써제꼈어. 네? 아니, 난 50억을 벌게 된 줄 알고 우리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통장이 있거든. 그 돈을 빼서 명품 떼기며 뭐며 사고 싶은 걸 다 사버렸다고. 심지어 가전제품도 몇 개를 바꿨는데. 이 옆편네야?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갑자기 배달 왔습니다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택배원이 아주 커다란 냉장고 하나를 들고 오는 게 아니겠어요? 걔 김치냉장고는 예전에 장모님이 전자상가에 갔을 때 유용하겠다며 탐내시던 제품이었어요. 허나 가격이 비싸 사진 못하시고 손가락만 쪽쪽 빨다 오신 거였죠. 순간 내게 탁 풀리면서 상황이 어찌 돌아가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장인어른은 그 통장에 왜 손을 대었냐며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렇다고 그 돈에 손을 대면 어떡해? 정신 나갔어?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니까 나는 50억이 그놈의 50억 소리 집어치워. 결국 상황은 역전되어 장모님이 이제 죄인이 되어 눈물을 뚝뚝 떨구시게 되었고 저흰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진짜 50억이 생긴 줄 알고 기뻐하며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것을 하나둘씩 사들인 장모님. 귀여우시긴 했지만 실제 돈이다 보니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옆을 보니 아내의 표정도 급 어두워졌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지? 제가 소곤거리자 아내는 어쩌긴 어째 엄마가 큰돈 썼을 리도 없을 테고 그냥 이참에 호강 한번 노렸다고 생각해야지 뭐 하고 맞받아쳤어요. 그리고 장모님께 묻더군요. 엄마, 그래서 얼마 쓴 건데? 많이는 안 썼지? 괜찮아, 좀 쓸 수도 있지. 근데 아내의 생각과는 달리 장모님이 쓴 액수가 심상치 않더군요. 평소 장모님의 씀씀이를 생각하면 몇백 배, 아니 몇천 배를 쓴 것과 다름없었어요. 그게 나 1억은 쓴 것 같구나. 뭐? 1억? 확실해? 명품백 하나에 500만 원 돈 하길래 그건 네 생일 선물로 주려고 2억에 사놓고 우리 사위 주려고 1000만 원 돈 하는 시계하고 내 옷 사고 이것저것 하니까 공방 1억이 되던데. 장인어른은 이제 거의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 직전이셨습니다. 빈혈기가 도셨는지 중심도 잡지 못하고 휘청이셔서 제가 겨우 잡아드렸죠.
결국 저는 빠르게 상황을 수습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환불이 가능한 것들이 있을 테니 반품할 건 반품하고 돈을 회수하는 방법이었죠. 장모님도 놀라셨는지 그럼 그렇게라도 하자며 얼른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장모님 집으로 들어가자 장모님이 숨겨오신 명품들이 빛을 내며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놀랍더군요. 경물 생심이라고 저도 손에 명품은 참은 적이 없는지라 막상 보니 탐이 나덥디다. 허나 얼른 번뜩 정신 차리고 다음날 백화점으로 가 반품 처리를 도와드렸죠. 옆에서 장인어른은 계속 장모님을 타박하셨어요. 늙어서 왜 갑자기 물건에 욕심을 부리고 말이야. 아껴서 자식 둘 생각을 해야지. 미안해요. 다신 안 그럴게요. 그런데 너무 많은 구박을 들으신 건지 장모님은 반품 처리하고 난 후 기운이 빠지셨는지 의자에 주저앉으셔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미안하네, 자네. 괜히 자네만 고생시켰구만. 아니에요, 장모님. 제가 무슨 고생을 해요. 내가 괜히 늙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주책만 부렸어. 미안하네. 자네한테 선물도 해주고 싶었는데 말이야. 괜찮다고 아무리 위로를 드렸지만 장모님 역시 실제 돈이 아니었던 생각에 허탈감을 느끼셨는지 감정을 숨기지 못하셨어요. 결국 한숨만 그리 폭폭 쉬는 장모님을 집에 데려다 드리고 저도 다시 회사로 복귀했는데 자꾸 저에게 선물 하나 좀 해주고 싶었단 장모님 말이 생각이 나더군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물어보니 아내는 장모님이 아직도 장인어른에게 구박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럴만하지. 엄마도 참. 아니 그렇다고 1억이나 사재끼면 어떡해? 우리 집 형편의 명품은 무슨. 아무튼 엄마 때문에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장모님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새삼 장인어른께 구박만 받고 계실 장모님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던 찰나 그 주 주말 장모님네를 다시 가게 되었어요. 장모님은 여전히 상태가 좋지 않으셨어요. 마치 스마트폰을 사들이기 전처럼 우울해하시고 입맛도 없으시다며 좀처럼 밥도 드시지 않더라고요. 장모님, 왜 밥을 안 드세요? 그냥 입맛이 없어. 먹어서 뭐하나 싶어. 에이, 그래도 한 숟갈 하셔야죠. 그러다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하시려고요. 아니네. 자네는 신경 쓰지 말게나. 나 머리가 아파서 먼저 자겠네. 놀다 알아서들 가. 장모님이 전처럼 확 우울해지며 침실로 들어가자 아내도 조금 심상치 않은 걸 느꼈는지 제 얼굴을 한번 봤어요. 우리가 너무 엄마한테 뭐라 했나? 아내는 장인어른과 함께 장모님을 구박한 게 미안했던지 잠깐 저리 중얼거렸어요. 그리고선 장인어른과 아무렇지 않게 TV를 보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가 장모님에게 대화를 해보려 시도했어요. 장모님. 근데 장모님은 별 대답 없이 그냥 자는 척을 하시더군요. 장모님이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나오려는데 그때 절 붙잡으셨어요. 이서방. 네, 장모님. 말씀하세요. 미안하네. 난 그냥 나한테 없던 돈이 생기니까 너무 좋더라고. 늘 자네한테 좋은 것도 해주고 싶었고 내 딸한테도 명품백 같은 거 턱턱 쥐어주고 싶었는데 돈이 없으니 못해주고 있었잖아. 괜히 내 친구들만 부럽고. 그런데 게임머니인지 뭔지 아는 그 돈이 사람을 들뜨게 했네 그려. 지금에야 다 없는 돈이 됐지만 아무튼 자네 보기도 민망하고 부끄럽고 아무튼 그래. 장모님의 진심을 들으니 왜 제가 울컥하는 건지 저희에게 그저 좋은 거 해드리고 싶었던 것뿐인데 기쁜 마음으로 산 물건들을 구박 들으시며 반품해야 하셨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한평생 아껴 쓰시고 그러면서도 저희에겐 늘 뭔가를 주고 싶어 하시던 분인데 장모님은 이내 제 앞에서 조용히 눈물까지 훔치셨어요. 끝까지 미안하다고 중얼거리시면서 말이죠.
그 모습을 보자 그제야 제가 나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아내로부터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저녁을 먹던 중이었는데 아내가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엄마가 글쎄 요즘 반품한 김치냉장고가 갖고 싶은지 광고만 보면 그렇게 한숨을 쉬더래. 잠꼬대로 김치냉장고란 말도 하고. 하여튼 우리 엄마 웃겨 죽겠어. 전 그날 아내 몰래 저축해둔 비상금 통장을 집어들었어요. 사실 뭐 딴 마음 먹고 저축한 통장은 아니고요. 언젠가 저 사고 싶은 거 하나쯤은 사고 싶어 저축해놓은 통장이었거든요. 그렇게 카드를 지갑에 고이 꽂고선 그대로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곤 장모님이 가장 탐내하셨던 가장 좋은 모델인 냉장고를 하나 샀습니다. 우와, 너 대단한데? 장모님께 그걸 사드린다고? 같이 갔던 친구놈이 절 대단하다고 추켜 세워줬지만 전 오히려 기뻤어요. 후회도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냉장고를 사고 나오면서 기뻐하실 장모님 얼굴을 떠올리니 뿌듯하더라고요. 며칠 후 예상대로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서방, 이거 김치냉장고 아닌가? 이서방 자네 이름으로 왔는데 자네가 설마 산 건가? 네, 맞아요 장모님. 장모님 김치 맛있잖아요. 맛있게 하셔서 여기에 넣어두시고 저희 또 맛있는 김치 주세요. 이서방, 이걸 고마워서 뭐라고 해야 할지. 소녀 같은 장모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저에게 거듭 고맙다며 최고의 사이를 두었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저밖에 없다며 어찌나 칭찬을 해주시는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장모님이야말로 저한테 친어머니 같은 정을 주신 고마운 분이신데 말이죠. 그 후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다시 고스톱에 빠지셨어요. 예전에 고스톱 잃었던 금액이 상당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렸어요. 다른 게임 체계와 큰 차이가 나지 않길래 얼른 이리저리 상황 파악을 해보고 나름 검색해가면서 게임하는 친구들한테도 물어가면서 금세 비슷한 금액으로 만들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장모님 표정이 더 밝아지시더군요. 마침 주말이기도 했고 그날 좀 더 있으면서 금액을 더 늘려드리게 되었어요. 보니까 광고로 보거나 연계된 곳들과의 커넥션을 이용해서 더 많이 모을 수 있더라고요. 장모님께서는 그런 루트는 전혀 모르시니 마치 진짜로 따는 마냥 엄청나게 심취하셔서 무척이나 공을 들이셨던 모양이었어요. 기왕 몰아드리는 김에 확실히 드리자는 생각에 100억까지 모아드렸더니 그 안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엄청나셨는지 진짜 아이처럼 좋아하시더라고요. 우와, 역시 이서방이 최고야, 최고. 100억이네요, 100억. 이서방, 150억까지도 가능하겠어? 소리를 지르면서 연신 좋아하시는데 진짜 두 분 다 너무 귀여우시기도 하고 나름 제가 도움이 되었다는 게 으쓱하기도 하더군요.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이에요. 그러다 이렇게 좋은 결말로 가면 좋겠다만 또 한 번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바로 이 금술 좋은 두 분이 게임으로 경쟁을 하게 된 거죠. 그것도 매일 밤을 지새가면서까지 게임을 하시는 바람에 건강까지 안 좋아지셨다 해요. 아니에요. 엄마, 이러다 병나. 아빠랑 게임하는 게 그리 재밌어. 너도 해봐라. 이거 아주 기가 막히다니까.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서로 경쟁하며 게임하는 이 고스톱이 그리 재밌으신지 저희와 함께 있어도 고스톱으로 누가 이기나 싸우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돈까지 거시고 하더라고요. 이봐, 이 판 내가 이기면 나한테 당신 10,000원 줘야 해. 알았어요. 준다니까 그러네. 아이, 저번에 그러고 안 주고 지었잖아. 아내는 옆에서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전 그런 두 분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도 건강은 해치지 말고 게임은 하셔야 하니 제가 두 분을 모아놓고 잘 얘기를 했죠. 장모님은 또 우리 사위 말이라면 들어야 한다면서 알겠다 하시는데 지켜질지는 잘 모르겠더군요. 아마도 당분간은 두 분 다 게임 세계에 푹 빠져 계실 듯 해요. 언젠가 제게 자기 얼마 벌었다며 저에게 사진을 보내시는데 그 사진이 너무 웃겨서 얼른 저장해 놓았습니다.
또 얼마 전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으셨는데요. 장모님께서 사돈 갖다 드리라고 이것저것 얼마나 바리바리 싸주셨는지 몰라요. 사실 늘 건강하실 줄 알았던 아버지가 그렇게 쓰러지시고 나니 저도 너무 힘들고 그런데 장모님께서 나서서 이런 말을 해주시더군요. 이서방,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한 번씩 다 아파. 그래도 우리 서돈 아직 초기이시고 징후도 좋으니 곧 건강해지실 거야. 너무 걱정 말게. 내가 잔담해. 다른 누구의 말도 아닌 장모님의 말이니 참으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큰일로 번질 뻔했던 일은 진짜 아내 말대로 코미디도 무엇도 아닌 상태로 이렇게 해프닝의 하나로서 일단락이 되었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두 분이 너무 순수하신 탓에 제가 괜히 가운데서 예쁨도 받게 되었네요. 아무튼 우리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언제까지나 이렇게 저희 곁에 오래 계셔주시면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철렁하셨던 두 분께는 나름 큰일이었지만 그래도 저희 장모님과 장인어른 너무 귀여우시지 않나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장모님, 장인어른 오래오래 건강히 저희 곁에 있어주세요. 저희도 사랑하며 보듬어가며 살아갈게요. 사랑합니다. 울어